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발행위 허가 절차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아니니까요. 편하게 구조 파악하고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거 절차를 간단하게 이제 먼저 보면은 개발행위 신청서를 먼저 제출하고요. 그 다음에 의견을 청취해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그 다음에 협의와 심의를 거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분을 합니다. 이게 이제 허가, 혹은 이거는 기준에 안 맞으니까 불허가 한다라는 것을 이제 처분을 한다라고 그래요. 그 처분 절차를 거치는 것이 대략적인 절차입니다. 여기서는 이 부분, 이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심의를 거치지 않는 거, 요것만 주의해서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쭉 절차를 한번 보시면, 읽어보시면 됩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개발행위 신청서를 제출을 먼저 합니다. 자,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 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대한, 그래서 기위 환경조라고 이제 보통 외웁니다. 기위 환경조에 관한 계획을 첨부한 그 신청서를 개발행위 허가권자에게 제출을 해요. 그런 식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는데요.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이, 개발 밀도 관리구역 안에서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발 밀도 관리구역 안에서도 뭐 개발행위 신청서를 제출을 할 수는 있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미 개발 밀도가 꽉 차서 더 이상 개발을 좀 제한하는, 그렇게 관리하는 구역을 말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기반 시설을 새로 설치한다거나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없기 때문에 기반 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관한 계획서들은 원청적으로 불필요한 거죠. 그럴 일이 없는데 뭐 그런 확보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내용입니다. 알면 아주 쉬운 내용이고요. 이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견 청취 단계에 들어가도록 하는데요. 6위는 개발행위 허가 또는 변경을 하려면 그 개발행위가 도시군 계획 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에 관하여서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는, 만약에 이 도시군 계획 사업에 있다 그러면은 이 그 도시군 계획 사업의 시행자의 의견을 당연히 들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 개발 행위가 이 공적인 사업, 그러니까 이 도시군 계획 사업에 뭔가 방해가 되거나 저촉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도시군 계획 시행자의 의견을 먼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건 아니죠. 말이 완전히 틀린 겁니다.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또 이 6인이 이제 개발행위 허가를 하려고 하는데, 이 공공시설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예요. 이 공공시설 귀속에 관한 사항이라는 것은 이 공공시설을 대체하는 다른 공공시설을, 새 공공시설을 설치했을 때 이전 공공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구에게 속하게 할 것인가, 귀속이라는 게 그런 말이죠.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도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할 텐데요. 그런 사항들이 포함된 개발 행위를 하려면 당연히 미리 해당 공공시설이 속한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개발 행위에 대한 이 협의와 심의를 또 거치는데, 이 6위는요, 개발 행위 허가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의 개발 행위 허가로 인한 인허가 의제에 대해서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도 거쳐야 되는데, 원칙적으로는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출,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하거나 이 다른 법률에 따라서 인허가, 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면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요, 이 다음에 해당하는 개발 행위, 요것에 대해서는요, 이 다음에 해당하는 개발 행위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라는 거죠. 요게 이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거를 보시면 되는데, 대략적인 밑에 내용들을 보면은요, 이 심의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이미 계획이 세워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형식으로든 다른 모양으로 심의가 이미 거쳐졌기 때문에 그에 덧붙여서 지금 하려는 개발 행위에 대해서는 심의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게 지구단위 계획 또는 성장 관리 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 하는 개발 행위예요. 이 말인즉 이 지구단위 계획이나 성장 관리 계획에 의해서 이미 검토가 완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도의 또 심의, 이 개발 행위 한다고 해서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거를 이해를 해주시고요.
또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를 이미 받은 개발행위예요. 이미 그렇게 환경영향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별도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는 거고요.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이게 이제 문제로 지문으로 많이 나오는데, 이 사방사업이라는 것은요, 이 사자가 이 모래사자를 씁니다. 모래사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모래를 쌓아서 뭔가를 이제 방지한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뭘 방지하냐면 상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뭐 산에 이렇게 축대를 쌓는 것, 뭐 모래로 쌓는 것뿐만 아니라 산에 축대를 쌓거나 뭐 혹은 나무를 심거나 해가지고 이러한 이 산사태 같은 것, 자연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을 통틀어서 사방사업이라고 하거든요. 이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 행위도 심의를 거치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또 어떤 때는 긴급하게 해야 될 필요도 있고, 또 100% 유익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 뭐 굳이 심의를 거쳐서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 행위도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는 거, 그거까지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개발 행위 이 허가 기간은 15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심의 또는 허가 협의 기간은 제외하고 15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허가를 해주든지 불허가를 해주든지 그 처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청인에게 허가 내용이나 불허가 처분의 사유를 서면 또는 국토 이용 정보 체계를 통해서 알려줘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개발 행위 허가의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는데요. 이 내용부터는 좀 이제 자세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자, 개발 행위에도 일정한 기준이 있는 거죠. 모든 일에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 없이 행위 허가를 해주거나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의 기준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파란색으로 설명을 하고 있듯이요. 주로 토지의 이용이나 건축물의 면적, 기반 시설의 확보 여부 등 이러한 물리적인, 환경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이 기준을 평가하는 거지, 뭐 네가 돈이 많냐 없냐, 이거 할 능력이 되느냐 없느냐, 이런 개인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자금 조달 계획, 이런 기준은 없어요. 일단은 물리적, 환경적인 기준 중심으로 평가를 해요. 이 말인즉 이런 걸 끼워 넣어가지고 지문을 구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기준이 아닌 거니까 그걸 골라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먼저는 물리적인 환경적인 기준으로서 제일 중요한 게요, 개발 행위 허가의 기준 면적이에요. 자, 그래서 그 기준 면적을 이렇게 대통령으로 정하는 개발 행위 규모를 이렇게 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규모에 맞을 때, 그럴 때 개발 행위 허가를 내줄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보면은, 밑에 보면은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각각의 어떤 지역 조건에 따른 이 개발 행위 허가 면적이 각각 이제 3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 허가를 해주고, 5천 제곱미터 미만일 때 허가를 해주고, 1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 허가를 해준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개발 행위가요, 농업촌 정비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이 개발 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요. 자, 왜냐하면은 이 농어촌 정비 사업은 큰 면적에 있어서 대규모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밑에 보면은 이렇게 비교적 소규모이고, 뭐 개인이 집을 짓거나 아니면 뭐 물류창고를 짓거나 그런 정도 수준 이내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농림지역, 공업지역, 관리지역에서는요, 3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 이제 개발행위 허가를 해주고요. 이제 보존녹지나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더 이게 규제가 센 지역이죠. 그래서 5천 제곱 미만일 때 그때 허가를 해주고요. 주거, 상업, 생산녹지, 자연녹지 지역은요, 1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 허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굳이 이해를 하려면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는 있지만 이해에 의존하기가 힘든 부분이고요. 시험에 나오면 바로 이제 숫자를 보고 맞춰야 되기 때문에 옆에 제가 이렇게 암기 코드를 정리해놨죠. 농공관리는 3만 원으로 접대를 하자. 자, 그래서 농공관리 3만 원 접대. 그래서 한번 보자. 3만 원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 5천원짜리로 하자. 한번 보자. 5천원짜리 먹자. 자, 그런데요, 이 주상생자잖아요. 주상에 아주 살아있는 자녀? 주상생자니까 5천원은 좀 너무하죠. 그래서 1만 원으로 먹자. 1만 원짜리. 그런 식으로 암기 코드를 좀 정리해봤으니까 좀 말이 우습지만 그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정확히 할 수 있고요. 자, 참고적으로 그러면은 이 3만 미만일 때, 또 5천 미만일 때, 1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니까 예를 들면 2만 9,999까지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개인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뭐 물류센터를 짓고 싶다 그러면은요, 여기까지 이제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규모 물류센터는 예를 들어서 쿠팡 물류센터라든지 지마켓 물류센터라든지 이런 데는 뭐 3만짜리는 없고요. 10만 넘어갑니다. 15만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경우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진행을 해요. 그 일대를 같이 개발을 하는 거죠. 물론 절차가 복잡하고 하지만 이 물류센터라는 것은 규모가 어느 정도 돼야만 효율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한 뭐 10만, 15만 그 정도 규모로 대규모로 짓습니다. 그런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이렇게 이제 미만이면은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서 사적 개발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 사적이라는 말은 꼭 들어맞는 말은 아니니까 지워주시면 되겠고요. 개발 행위를 할 수 있고, 이상이면은 요 부분은 이제 수정이 된 부분도 있겠지만요. 혹시 수정이 안 되었으면은 문장을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100% 들어맞는 문장이 아니라서 제가 다시 바꾸겠습니다. 이상이면요,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에 따라서 먼저 써놓을게요. 자, 이렇게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에 따라서 이 사업의 형태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나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이런 것들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규모가 이제 기준이 돼가지고요. 그 이상이 되면 완전히 다른 개념이 되는 거죠. 미만일 때만, 이런 규모 미만일 때만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개발행위는요, 당연히 도시군 관리계획 및 성장관리계획의 내용에 어긋나지 않아야 되고요. 그리고 도시군 계획 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어야 될 것이고, 주변에 뭐 토지이용 실태나 등등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뭐 조화를 이루면 좋겠죠. 그렇게 해야 되고, 이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기반 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계획이 적절할 것을 이렇게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을 때 허가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밑에 내용은요, 이게 이제 뭐 심화 내용일 수 있는데 요즘 여기까지 이제 좀 건드리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좀 봐주셔야 되고요. 이게 개발행위 허가 기준의 용도 지역별 기준이다, 구분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무슨 내용이냐면 이 국토계획법에서 국개발행위에 이 허가 기준을 적용할 때 이 용도 지역 있죠. 이 용도 지역에 따라서 그 지역의 성격에 따라서 크게 시가와 용도와 유보 용도와 이 보존 용도 지역으로 나눠 가지고 관리를 한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요, 무분별하게, 그러니까 난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어떻게 나누냐면, 시가와 용도는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이제 이 시가와 용도로 구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유보용도는요,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을 이제 유보용도로 하는데, 앞에 있는 기준을 유심히 봐야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개발 행위 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이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을 유보농도로 지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유보라는 뜻에도 이렇게 의미가 담겨 있지만 이 유보 용도라는 건 뭐냐면요. 개발 가능성은 있지만 바로 개발을 하지는 않고 그것을 허용하지는 않고 개발을 유보하기 위한 잠시 미뤄두기 위한 그러한 용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은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유연한 대처를 하겠다. 그런 유연한 대처가 필요한 곳이다라는 의미죠. 그러다 보니까 강화 또는 완화라는 이 문구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강화해서 개발을 좀 더 억제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완화해서 개발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상황을 바꿀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연한 대처가 필요한 곳이라는 거예요. 다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런 지역이 요 자연녹지, 생산관리, 계획관리라는 겁니다. 자, 요 세 가지 지역을 한번 다이어그램으로 보면요. 요런 거 나왔을 때 바로 이렇게 한번 그려보셔도 좋습니다. 도, 관, 농자. 그렇죠. 그 주상 공록이 있고요. 그리고 녹보, 생자가 있죠. 그리고 관보, 생계가 있고요. 자, 이렇게 용도 지역이 나뉘는데 여기서 자연녹지, 생산관리 이걸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자연녹지, 생산관리, 계획관리. 요게 유보용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상공이 시가화였죠? 시가화. 자, 그러면은 밑에 이 보존용도라는 건 뭐냐면 시가화와 보존용도가 아닌 지역을 보존용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이 어떤 곳이냐면은 이 보존 녹지와 생산 녹지와 보존 관리와 농림 지역과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 다 이게 이제 보전 지역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곳의 특징은 이 개발 행위 허가를 무조건 그냥 강화만 하는 거예요. 최대한 유보도 아니고 강화만 하는 거예요.
위에는 강화 또는 유보였는데 여기는 강화만 하는 거죠. 최대한 못 찍게 하는 거죠. 이 나머지 지역이 다 그렇게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보존 용도는 별도로 외울 필요가 없죠. 유보 용도만 정확히 암기하시면은 문제가 다 풀리는 거죠. 찍어 용도는 주상공이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제 보존 용도니까 그렇게 알 수가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여러분이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돼요. 유자로 이 생계를 유지하다. 유자를 재배를 해가지고 생계를 유지를 한다는 그런 말이겠죠. 그래서 유보농도는 자연 녹지와 생산 관리와 계획 관리다. 그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고요. 사실은 뭐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자연 녹지 지역의 특징, 그리고 생산 관리 지역, 계획 관리 지역의 특징을 생각해 보면은, 아, 이게 이제 유보 용도로 이렇게 분류가 될 수 있겠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까지 이해하면서 문제를 풀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겁니다. 일단 이렇게 암기를 하시고요. 이해하는 차원에서 잠깐 보면은, 이 자연 녹지 지역은 우리가 이게 페이지가 23페이지에 있었는데요. 용도 지역 세분에서 간단한 키워드 위주로 배웠었죠. 자연 녹지 지역은 뭐라고 했었냐면요. 자재한다.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이다.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이다. 이 가사 한번 볼까요? 페이지 23페이지. 여기에 나왔었죠. 이 자연녹지 지역은요,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이에요. 보존녹지 지역은 보도, 생유 그렇게 했었죠. 근데 유보인데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한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생산 녹지하고 보존 녹지는요, 이 보존을 위한 것이고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한 지역이니까 이게 이제 보존 용도로 분류가 되는 것이고요. 자연녹지 지역은 제한적이지만 어쨌든 개발이 허용된 지역이니 이게 이제 유보 용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유보 농도로 분류가 되는 거고요. 이 생산 관리 지역, 농림적으로 지정하기 곤란한 지역이고, 계획 관리 지역, 곧 도시 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니까 이 지역들은 이제 유보 용도로 관리가 되는 겁니다. 보존 관리 지역도 보존이 목적이니까 보존 용도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 식으로 좀 이 지역의 특징들을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에서는 이제 암기를 그렇게 해가지고 바로 문제를 푸시는 방향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자, 둘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치는 경우 허가 기준은요, 각각의 용도 지역의 개발 행위 규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 각각이 항상 원칙입니다. 그리고요, 조건부 개발 행위 허가를 할 수도 있는데, 이 기위 환경조, 이 조건을 다는 거예요. 이 조건을 돌아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 행위 허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건을 붙이려는 때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미리 이 개발 행위 허가를 신청한 자의 그 자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막무가내로 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행보증금. 자, 이행보증금 나오면은 먼저 이행보증금이 이 예치 금액은 공사비의 20%라는 것 알아두시고요. 자, 어떤 때 예치하냐면은 이 6인이요. 기후환경조, 위에 살펴봤죠. 기후환경조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이런 구체적인 이 행위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 그러니까 20%, 공사비의 20%를요. 예치하게 할 수 있어요. 꼭 예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고요. 그러면은 어떤 행위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것이냐? 굴비 발착이에요. 토지의 굴착, 비탈면에 조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파로 인한 낙석 피해 우려, 차량의 통행으로 인한 환경 오염 우려,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을 채취하는 개발 행위로서 기반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 굴비 발차기가 필요한 경우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에게나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민간만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게 해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이 국지공지는요, 예치하지 않습니다. 믿을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적 기관이기 때문에 민간 시행사만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면 된다는 거, 이것도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공사비의 20%를 예치한다고 그랬죠. 현금으로 납입하는 게 원칙이 돼 이 보증서 등으로 가름할 수 있고요. 예치금은 말 그대로 예치하는 것이지 그거 그냥 먹는 거 아니죠. 반환을 해야 됩니다. 어떤 때냐?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요. 준공검사를 받은 때, 이때 이제 공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 있는 요 행위들을 다 해야만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준공검사를 받았다는 것은 요것들에 대한 행위가 이행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준공검사 받은 때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대집행에 의해서 만약에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이제 그 원상 회복에 드는 비용을 이 이행보증금을 통해서 집행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때는 만약에 잔액이 남아있다. 그런 경우 그 잔액을 이 이행보증금의 예치자에게 반환하면 됩니다. 그리고 원상 회복에 대한 내용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이 허가 위반자에 대해서는 3-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때릴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미리 관계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된다는 거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준공검사, 건축물의 건축, 이 준공검사 사항은 자세히 보셔야 돼요. 건축물의 건축, 토물이 있었죠? 이게 이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항목에 해당되는데, 이 준공검사는요, 개발행위 허가사항에서 맨 밑에 있는 두 가지, 토물은 빠집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행위까지만 이렇게 이제 개발행위를 허가받은 자는 이 6인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토지 분할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있죠? 준공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 준공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토지 분할은 뭔가 그 토지에 있는 어떤 형질을 변경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선만 긋는 거죠. 물건을 쌓아놓는 것도 다시 언젠가 물건을 다른 데로 이동하거나 하는 거예요. 임시 적재를 해놓는 거지 준공의 개념이 아닌 거죠. 그래서 준공검사 대상이 아니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위에서도 이제 개발행위에서의 이 준공검사 대상에 속하는 이 건축물의 건축은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건축법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으면은 다른 것들은 다 인허가 되었다고 의제를 해준다. 그렇게 인정을 해준다. 그러한 법률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풀어서 읽어보면은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자, 그 건축을 완료하고 건축법에 따라서 이제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받죠? 이렇게 되면은 이 개발행위권자의 준공검사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 건축법에 따라서 사용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까지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이 번호는요, 약간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교재와 번호가 약간 틀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문제가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 사방사업법은, 자, 우리가 살펴본 여기에 나왔었죠.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는요, 개발행위 허가 절차 시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사방사업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심의를 거치지 않는 거 맞고요.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하려면 지방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하면 틀리고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요, 개발행위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시계획 심의 또는 기타 협의기간을 포함하여 15일이 아니라요, 요거를 제외하고 15일입니다. 자, 심의 또는 협의기간을 제외하고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웠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문제를 맞출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난 뒤에는 이거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제외하고 15일 이내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 틀린 것 찾는 겁니다. 자금 조달의 목적 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을 것. 자, 이거는 자금 조달 계획, 이런 돈 문제는요, 이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물리적, 환경적 기준만 기준으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재산권 행사에 관련된 자금 조달 계획은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1번이 틀린 것이고요. 그래서 1번을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확실한 답이 나오면은요, 체크하고 문제를 풀고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되지, 이거 밑에 거 지문 읽을 시간이 없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잘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매하게 알면은 1번에서 확신을 못 갖고 2, 3, 4, 5번까지 다 읽어가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확실히 알아서 답을 확실히 찾고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자, 밑에 2, 3, 4, 5번은 다 맞는 답입니다.
기준에 해당되는 것들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개발행위 허가의 신청 내용이 성장관리 방안의 내용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해서는 아니 된다. 맞습니다. 성장관리 방안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 이런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해야 그 기준에 해당되어 갖고 개발행위 허가를 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연녹지 지역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자연녹지 지역, 여기 자연녹지 지역에서는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강화 또는 완화해서요 개발의 허가 기준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연녹지 지역을 유보 지역이라고 그렇게 얘기했고, 이 유자 생계 이런 지역이 유보 지역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자연녹지 지역 그리고 생산관리 지역, 계획관리 지역이 해당되었습니다. 바로 이 내용에 해당되고요. 처음 나왔을 때는 이게 좀 심한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었겠죠. 근데 다음에 문제가 나와도 사실 여기서밖에 내기가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 유보용도만 정확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허가권자가 환경오염 방지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죠. 자, 미리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개발 행위를 허가하는 경우 미리 허가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서 경관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으로 조건부 허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건부 허가를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 행위에도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해야 한다? 아니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믿을만하기 때문에 이행보증금 예치하지 않고요. 민간 시행자만 이행보증금을 예치를 해야 합니다. 토지 분할을 위한 개발 행위 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 행위를 마치면 시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토지 분할과 그 다음에 물건을 적재하는 행위,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는 준공검사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토지 분할에 대해서 준공검사를 받아야 된다 아니라고 그랬고요.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개발 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을 완료하고 그 건축물에 대해서 이 건축법상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따로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건축법상의 사용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준공검사를 의제해준다. 그 다음에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그 건축을 완료하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죠. 똑같은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271번부터는 이제 이 개발행위 허가 제한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부터는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에 대해서 다음 시간부터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